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하는 그 원칙들이 있는데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먼저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 통화 지급의 원칙, 그리고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을 지급한다고도 하고요. 또 지불한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가 옳고 또 뭐가 그르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 제43조 1항 본문이고요. 이렇게 직접, 전액, 통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액, 통화 세 가지 원칙은 제1항에 규정된 거고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거, 이거를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안녕 자두야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자두를 노동자라고 하고요. 윤석이를 사용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금은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접 지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임금은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자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제3자가 그 임금을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것. 네,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없겠죠. 직접 지급의 원칙은 이렇게 제3자나 대리인이 임금 수령을 대리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직접불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월급을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은행에 입금을 시켜주는데요. 자,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은행에 입금해 주는 건 은행이라는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직접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접이라는 말은요, 이 직접이라는 말은 어떤 이 물리적 의미의 직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이 노동자 개인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임금이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으로 임금이 들어가면 그건 그냥 직접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직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예금을 관리하고 또 지배하고 있고 그 예금 계좌로 임금이 입금이 됐다면 여기에 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의미일 뿐이지 이게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자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고요. 또 노동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3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요. 300만 원이고 노동자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도 300만 원이다 라고 칩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는 그 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두 번에 걸쳐서 채권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채권자에게 갈 거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사용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좀 아주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고 또 경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민사관계에서는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지 노동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 노동자한테 직접 지급해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대리로 임금 수령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3자나 대리인이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참 일하는 사람 따로 그 돈 받아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라든가 아니면 노동착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강제 노동과 또는 이 전근대적 노동관계, 그러니까 봉건적 노동관계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의 원칙은 이러한 강제 노동의 위험성과 전근대적 노동관계의 그런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지 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리인이 있을 때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대리인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직접 지급의 원칙은 그러니까 노동자 본인의 수중에 임금이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노동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본인의 지배하에 있다 라고 좀 인정되는 뭐 비서라든가 배우자 또는 이제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 노동자 본인의 임금을 지참을 하고 노동자 본인의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 이거는 임금을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요,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 사자의 법적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자가 뭐길래, 그러니까 이게 대리인과 어떻게 다르길래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게 좀 문제겠죠. 자, 여기서 자두가 노동자 본인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대리인, 그리고 아기가 사자라고 합시다. 뭐 대리인이든 사자든 본인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이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본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하는 거, 대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자는 사실 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대리인은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본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뭐 계약이나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 대리인이 한 계약이라든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아니라 이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리인인 엄마가 본인인 자두를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두가 자동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대리인인 엄마가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계약서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이때는 엄마가 아니라 자두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상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자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자두가 아니라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계약의 효력은 엄마가 계약을 했지만 자동차 계약의 효력은 자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의 계약이라든가 법적인 행위들을 대신해 주지만 대리인이 한 계약이나 법적인 행위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대리인은 그냥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줄 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리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자는요, 이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니까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리인으로 자동차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에 대한 판단은 엄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색을 뭐 흰색으로 할 건지 검은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쥐똥색으로 할 건지 뭐 옵션으로 뭘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이거는 대리인인 엄마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대리인으로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사,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로서 본인의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의 의사로서 자두의 계약을 대신해주는 거. 이게 대리 제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대리인인 엄마가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위임을 통해서 위임받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자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본인이 시킨 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본인인 자두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자는 그냥 그걸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건데요. 자, 대리인은 본인과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인격체라는 의미인데요. 대리 행위를 할 때에도 대리인은 자기의 인격을 갖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독립된 인격에 기초를 해서 계약도 하고 법적인 행위도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대리인인 엄마는 이렇게 이제 본인인 자두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독립해 있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달라요. 사자는 사자로서 행위를 할 때 본인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자는 인격이 인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자의 행위는요, 이 본인에게서 분리가 되어 독립적인 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 독립한 인격체가 아니라 본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부인 거죠. 자,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그 뭐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잖아요. 물론 뭐 이제 입으로 물어서 올리는 사람, 발가락으로 잡아서 올리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 휴대폰을 딱 들어가지고 올리죠. 자, 그럼 휴대폰을 들어 올린 게 누구죠? 휴대폰을 들어 올린 건 분명히 내 손이죠, 손. 그렇지만 내 손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건 내가 한 거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행위는 곧바로 본인이 하는 행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임금 수령을 사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사자는 노동자 본인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건데요. 자, 이런 사자의 문제는, 네, 그렇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생기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현금으로 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겁니다. 뭐 지금처럼 은행 계좌로 입금할 때는요,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뭐 거의 없죠.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 사자 문제가 대리인과 사자의 문제가 좀 뭐 다른 영역에서, 민사적인 영역에서는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관계에서 지금 임금 수령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사자의 역할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자가 임금 수령을 대행하는 것은 좀 허용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훈이랑 딸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성훈이란 친구고 딸기란 친구인데요. 그리고 지금 성훈이에게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또는 권리가 있어요. 성훈이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이나 또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딸기한테 줬어요. 자, 이것처럼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걸 양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도를 해 주는 사람을 양도인, 그리고 양도를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훈이가 양도인, 그 다음에 딸기가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훈이가 딸기에게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해서 넘겨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 물건이나 권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훈이가 넘겨준 물건이나 권리는 지금 딸기한테 있겠죠. 그리고 성훈이에게는 물건이나 권리가 남아있지가 않죠.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제3자인 은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은희는 양도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훈이가 딸기한테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뭐 물건이면 물건, 권리면 권리인데, 이 양도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은희가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은희는 그럼 누구와 거래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훈이가 아니라, 그죠? 성훈이가 아니죠. 당연히 딸기랑 거래를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성훈이는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이 성훈이에게는 아무런 뭐 물건이나 권리가 없는 거고, 그걸 양도받은 그 양수인 딸기에게 물건이나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3자인 은희는 이 딸기와 거래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양도하는 권리가 임금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자, 임금 채권의 양도 문제 있는데, 노동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금 채권을 양도한다면 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양수인이 있고요.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에 있어서 노동자가 채권자였는데 이제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고요. 노동자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는 임금 채권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 채권의 채무자인 이 사용자는요, 노동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이 사용자는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88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해서 임금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임금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이 소멸한 노동자에게 이행을 해라.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그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임금 채권 양도가 금지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죠? 자, 이 임금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뭐 지금 그 법학자들이 보면 진짜 이 100가지 뭐 1000가지 소리를 해댑니다. 주로 이 채권법, 민법 학자들 보면 상당히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법학자들마다 참 다 그 한마디씩 다 하는데 하여간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떠드는데 이건 그냥 다 무시해야 돼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이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죠? 임금 채권도 재산권이고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임금 채권의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임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을 양도를 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게요. 그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게 뭐랄까 그 판례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판례를 변경한 건 아닌데 어쨌든 판례 변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또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 변경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경은 아니고 변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좀 보충하는 정도 의미인데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14명이 있는데 뭐 이제 법원 행정처장 빼고요. 그럼 13명인데 이 13명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재판인데요. 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려면 이게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한 거는 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부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그 대법관 4명이 한 개 부를 이루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부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사 뭐 1부, 2부, 3부, 뭐 형사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부에서 재판을 할 때 다른 재판하고 달리 대법원 부에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이 모두 그 의견이 일치해서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저기 해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죠. 그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안 된다. 의견이 갈라져 있다. 그러면 이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다수, 소수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다수결로 재판을 해요. 다수결로 판결을 하는데, 이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이제 판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이제 소수 의견인 거죠.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보충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별개 의견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았을 때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 1988년 사건을 보면요. 네, 이 1988년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들이요. 대법관들이 이게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다 의견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전원합의체로 온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판례를 변경했느냐? 근데 이제 판례를 변경하는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반드시 이제 변경하는 판례를 적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판결은 뭐 이제 변경한다, 뭐 폐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기재가 되는데, 이 사건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는가, 이게 좀 아직도 좀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판결하고 이 사건하고 이 판결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임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임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었는데, 지금 이 88년 판결은 뭐냐면, 양도를 했지만 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라 라는 판결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88년 판결을 보면 그런 거죠. 양도는 할 수 있는데 양도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를, 그러니까 임금채권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뭐냐면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니까 양도 할 수 없어, 뭐 그렇게, 그죠? 양도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말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라고 그냥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사실 진짜 의미는 임금 채권은 양도할 수 없고, 양도를 하더라도 사실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학자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참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제 법학계에, 우리나라 법학계에 이 민법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
상당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게 좀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서울대에 계시던 곽윤직 선생인데요. 이분이 이 채권법 교과서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임금 채권의 양도를 허용해준 아주 그 판결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아주 이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분 책 있죠. 이 곽윤직 선생 책으로 대부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했고요. 뭐 다 그 법학자들, 뭐 이제 법률가들,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들 다 이제 옛날 사람들 다 보면 이 곽윤직 선생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 곽윤직 선생의 태도를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곽윤직 선생의 설명대로라면 그전에는 임금 채권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예? 허용되지 않았는데 1988년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드디어 임금 채권의 양도가 허용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읽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학자들은 이 곽 선생의 설명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배운 그게 이제 밑바탕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곽윤직 선생 설명하고 정반대예요. 사실은 임금 채권 양도가 자유롭게 허용이 됐었는데 198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이제 제동을 딱 건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만든 판결이 아니라, 그죠? 안 되는 걸 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되던 걸 안 되게 만든 판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판결을 찾아보고 그 판례의 태도가 뭔지를 본 다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무엇이 바뀌었냐를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 거를 안 찾아본 거죠. 안 찾아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저기가 이제 참 뭐랄까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임금 채권의 양도라는 거 이거요. 양도를 하더라도 물론 양도는 할 수 있어요.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양도의 효력은 인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사용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노동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임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금을 수령한 다음에 뭐 주고 싶으면 이거를 그때 이제 양수인에게 이전해 줘야겠죠. 임금 채권의 양도, 사실상 그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이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양도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금 채권의 양도인데요. 이렇게 사용자, 노동자, 채권자, 이렇게 이제 노동자의 채권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이 노동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동자가 자신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노동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자의 재산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채권이 압류가 되죠. 임금 채권이 압류가 되면 이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액수는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임금 채권을 압류를 할 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금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밖에 압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임금이 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50만 원을 떼는 거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재벌 회장들한테 재벌 회장 월급에서 50%를 떼는 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월급이 1억이에요. 월급이 1억이면 50%를 압류를 해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죠?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월급이 100만 원인 노동자에게 50%를 떼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밖에 남지가 않겠죠. 자,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임금 채권의 50%를 압류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규정들 관련된 규정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민사집행법에 압류 금지 채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이런 건 압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렵게 사는 건데 이런 걸 압류하면 안 되죠. 자, 채무자가 구호 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네.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참 그걸 뺏어 간다는 게 진짜 지나친 거죠. 이건 너무한 겁니다. 예, 병사의 급료. 사병들 말하죠. 사병. 네. 2병, 1병. 훈련병도 뭐 주나요? 훈련병은 안 받죠? 훈련병은 안 받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2등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1병, 상병, 병장까지 병사들인데, 이런 사병들이 그러니까 매월 받는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 근데 이걸 뺏어간다. 이걸 압류해서 뺏어가겠다.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네, 이게 임금 채권의 50%는 압류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요. 여기 이제 단서가 또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께서 아주 바쁘시겠네요. 자, 이건 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몇 개 규정이 더 있는데요. 네, 몇 개 규정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 압류 금지 채권과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왜 알아두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죠? 잘 고를 수 있어야죠. 이 중에 이제 잘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객관식이니까 정답으로 이제 하나 고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달리 이제 그 문제 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다루는 이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아주 바쁘셔야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임금의 액수에 따라서 이게 뭔 얘기인지 참 이해는 잘 안 되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임금의 액수에 따라서 압류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이게 이제 그 단서 규정인데 이게 이제 임금의 액수가 적으면 압류 가능한 범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으면 그 압류할 수 있는 그것 액수도 적어들고 그 다음에 임금의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프게 대통령을 바쁘게 만들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액수에 따라서 압류 가능 범위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 채권의 압류 범위를 이제 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그냥 그 말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전부 이제 계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월급이 네, 영원에서요. 185만 원 이하일 때, 185만 원 이하일 때, 자, 이 경우에는 아예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압류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이 185만 원을 초과를 해서 370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월급 액수에서요 185만 원을 뺀 그 금액만 압류가 가능해요.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25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빼서 65만 원을 압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월급이 370만 원을 좀 넘고요. 600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딱 절반만 압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인 250만 원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건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자, 이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압류 가능한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자, 얼마나 여기서 이제 압류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데 먼저 그죠? 괄호 안부터 이렇게 따져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급여 나누기 2를 해서 여기서 300을 빼고 이거를 다시 2로 나누어서 300을 더한 후에 네, 더했다 뺐다 아주 그냥 뺐다 더했다 뭐 나눴다 곱했다 뭐 이렇게 바쁜데요. 어쨌든 자 여기서 그 300을 더한 후에 그 월급 액수에서 그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월급이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이 1000만 원을 2로 나누면 5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300을 빼면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2로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100만 원이 되고요. 이 100만 원에 300을 더하면 4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월급 1000만 원에서 이 4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월급이 1000만 원일 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자, 한번 좀 천천히 계산해 보시고요. 이런 건 좀 여러 번 계산을 해봐야 개념이 뭐 쉽게 잡힐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계산식 뭐 중요하겠죠? 네. 뭐 이제 중요한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계산식은 굳이 뭐 외운다거나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거 그냥 찾아보면 되거든요.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게 포탈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요즘 이제 계산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 가능 범위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 계산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임금의 액수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 받는지에 따라서 압류가 가능한 액수가 변동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이 임금 채권의 압류를 이 직접 지급의 원칙의 예외다라고 설명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임금 채권은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50%를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 50%의 범위 내에서는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보면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칙들에 대한 예외는 있는데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없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자체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임금 채권의 압류는 이게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대리인이나 뭐 제3자를 통해서 임금 지급하는 거 그런 것과는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이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지급 원칙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전액 지급의 원칙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요, 이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공제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임금 채권의 압류는 법령에 의한,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죠. 이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 전액 지급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 주기로 한 돈, 또 줘야 할 돈이 있으면 다 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이 임금의 전액을 좀 확실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경제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 전액 지급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노동자 있고요. 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3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노동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요,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노동자에게 그 채무죠, 이 300만 원을 받아오느니 그냥 차라리 서로 주고 받은 셈 치고, 그러니까 줬다 받았다 이렇게 치고 이 채무 300만 원하고 그죠? 임금 300만 원을 서로 계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서로 계산을 해서 이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 버리는 걸 이 상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상계 범위 내에서 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채권과 채무를 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소멸시켜 버리는 게 이 상계인데요. 이 전액 지급의 원칙은 또 뭐 이러한 상계라든가, 또 이제 사용자가 그 임금 채권에서 무언가를 또 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위약금, 전차금, 전대채권, 강제저축금, 손해배상금 뭐 이런 것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서 뭐 어떤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것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합의가 정말 아주 자유로운 조건에서 이루어진 그런 합의라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는 무효예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민형사상의 배상금, 뭐 노동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그런 대출금, 그러니까 노동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대출금,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은행 직원의
어떤 불량 대출금 결손액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임금에서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퇴직금하고 이 불량대출금의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본 이 하급심 판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그 성격이 이제 임금이 아니라 이 위로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임금이라면 이거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액 지급의 원칙은 이 직접 지급의 원칙하고 마찬가지로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 지급 원칙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이게 다른 게 전액 지급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43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법령에 의한 공제가 허용이 되고요. 또 단체 협약에 의한 공제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네, 취업 규칙이라든가 이 노동 계약에 의해서 공제하는 건 어떠냐? 네,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해야 되고요. 자, 임금은 그 전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 공제를 할 때도 이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만 좀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에서 이게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건 이게 지위의,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위의 그러니까 불균등성, 어떤 차별, 뭐 이제 그러니까 불평등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그 대등한 지위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고, 노동계약은 사용자 한 명과 노동자 한 명이, 그러니까 개인 노동자와 개별 사용자가 서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의 우열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령의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노동자와 사용자의 외부의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공동체의 의사로서 이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제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체 협약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노동조합을 형성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축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게 이게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협약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임금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임금을 공제하는 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게 허용되는데, 그렇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 자,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먼저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제일 먼저 떼는 거야 세금이겠죠. 당연히 세금입니다. 그래서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민세 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이런 것들이요.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 공제하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는 납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또 이제 법령에 의해서 공제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임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역시 이 법령에 의해서 공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공제되는 건데요. 노동조합비, 그리고 소비조합 구매 대금, 그리고 이제 대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고요. 자, 원래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면요. 노동자는 이제 자기가 받은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좀 간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납부율이 또 떨어지죠. 납부율이 떨어지니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리 노동조합비를 다 떼서 노동조합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제 노동조합에 납부를 미리 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네, 사용자가 미리 노동조합비를 공제를 해서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거, 이거를 체크 오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단체 협약에 뭐 이러한 체크 오프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요, 이게 그냥 단체 협약에서 정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노동조합 규약 내에 조합비 공제 규정을 두고요. 이 공제 규정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이 단체 협약에 정한 체크오프 규정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크오프 규정 조항을 단체 협약에 두더라도 노동자 개개인들의 이제 동의라든가 승인을 거쳐야 이 규정의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